2025 KBC 미래포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그리고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직면한 변화와 기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산업 환경의 흐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만큼 많은 관심 가지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화학산업협회 최홍준 대외협력본부장님께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미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홍준 대외협력본부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화학산업협회 최홍준 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현재 석유화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여수 지역 또 엄청난 그 지역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고난을 타개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석유화학이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현황하고 위상, 세 번째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요인과 전망,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사업 재편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유화학 산업 소개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정유산업에서 그 원유를 정제를 하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나프타라는 제품을 가지고 석유화학, 에틸렌, 프로필렌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다양한 제품들은 정밀화학이나 플라스틱 고무와 같은 제품으로 다시 성형이 되고요. 그 제품들이 우리가 일생활에서 그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든가 전자, 배터리, 그리고 건설, 의류라든가 타이어 쪽까지도 여러 모든 소재의 모든 소재의 공급을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은 그 정유, 가스 등 후방 산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밸류체인의 핵심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이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소재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러한 산업들은 석유화학이라는 그런 소재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나게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울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10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급하고 유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이 심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그리고 반대로 유가가 고유가 시기에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같이 정비례해가지고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공급 과잉입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 그런 기초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EDC, VCM 같은 중간 원료 그리고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을 생산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구입을 안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B2B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여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수 산단이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석유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수 지역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범용 소재하고 고부가 친환경 소재로 나누는데요. 일단 뭐 범용 소재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고요. 그리고 제품 구성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고부가 친환경 소재는 제품 구성이 다양한 반면에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벼운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플라스틱 동일 부피 기준에서 알루미늄 대비 33% 무게가 가볍고요. 그리고 철보다는 75% 가볍습니다. 그리고 유리보다는 93%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1989년 철 생산량을 글로벌에서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 소재를 대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이슈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현황하고 위상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5.6% 5위입니다. 그리고 수출의 7.0%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틸렌 생산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반 이상을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50위권 글로벌 50위에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단지 보시면은 사실 이 숫자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단지 내 생산의 비중이 98.4%입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수 경제가 엄청난 침체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PE라든가 PP, 벤젠, PX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롯데케미칼 그리고 폴리미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체 비중에서 거의 한 36%,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이 479억 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3,900만 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도, 베트남 등이 순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왜 힘든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에서 호재라고는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유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이라든가 미국 신증설 그리고 중국 자금률 최대 수출국인 중국 자금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요. 경기 둔화 그리고 폐기물 이슈까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석유화학이 가장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자금률 상승입니다. 대부분 2013년 보면은 자금률을 100% 달성하지 못했지만 2023년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금률이 100%를 넘는다. 얘기는 나머지 100%를 넘는 거는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수출 시장에서도 오히려 예전에는 중국의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수입했는데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일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실 겁니다.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는 나중에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기름을 팔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등유, 경유 수요가 앞으로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산유국에서는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2030년 전으로 오일 피크가 있을 것이고요. 오일 피크란 얘기는 피크를 찍고 앞으로 이제 수요가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30년 이후로는 오일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COTC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석유화학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생산 증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에탄이라는 그런 가스를 베이스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생산 원가가 750불에서 790불이라고 보면은 북미 ECC 에탄 크래커의 같은 경우는 350에서 370불. 그러니까 반 가격에 같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비 증설을 해왔습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엄청나게 크죠. 글로벌 4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기간 동안 23년 동안 2.5배 생산 능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산유국은 4.7배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기간에 미국은 2배가 좀 안 되는 1.7배.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동기간에 12배의 생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수 석유학 단지가 전 세계에서 뭐 단일 생산으로는 엄청나게 대규모 단지죠. 하지만 여수 석유학 단지 같은 게 사실 중국에서는 10개, 20개가 한꺼번에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이제 증설을 하면서 수출길이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저희 석유학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장치 산업은 어느 정도 가동률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가동률, 최소한의 가동률이 85%인데 이미 22년부터 22년 이후로 계속 85%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NCC 9개사의 영업이익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2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4년 작년도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도 사실 적자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을 보면은 금호석유화 그리고 GS칼텍스 그리고 S오일 이 3개사네요. 이 특징을 보면은 롯데 S오일이나 아니면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정유사죠. 그래서 정제 설비에서 나오는 그 부생가스를 NCC 공정에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NCC 설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NCC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재편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사실 모든 회원사들이 지금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계속 유지했을 때 과연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당연히 현재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다른 금호석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매각한다거나 그리고 복지도 축소하고 있고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국을 이길 수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원재료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값싼 러시아 원유와 납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유틸리티 비용이 대부분 산업용 전기요금이거든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중국 대비 50%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료값 높고 그리고 전기요금 비싸고 그리고 인건비 당연히 비쌉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 원가가 맨 위에 이렇게 중국하고 격차가 있는데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나서 동등하게 러시아산 납사를 수입한다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재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중국과 동등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좀 감면이 된다면 좀 낮아진다면은 중국하고 대등하거나 혹은 우위까지 경쟁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만약에 진짜 석유화학 산업이 사업재편을 안 하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한번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일단 경쟁력 약한 석화업체 먼저 도산이 될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서 보면은 최근 시황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50%의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산단내 그 전방 산업에 연쇄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협력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틸리티 공급업체라든가 그쪽 기업들도 같이 도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지역 내 실물 경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겠죠. 지금 사실 망한 기업은 없잖아요. 여수 석유학 단지에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앞으로 진짜 문을 닫는 도산하는 기업이 생긴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의 그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떻게 뭐 방법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그런 비용보다 더 많은 그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화학산업협회 최홍준 대외협력본부장님께서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미래 혁신에 대해 주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현재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희 전무님께서 에너지 대전환, 철강 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희 전무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희입니다. 앞서 석유화학 단지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요. 철강은 그동안 그 산업의 쌀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그리고 관세가 과부하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강 산업은 기술과 경쟁력 측면에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한때 한국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최대 생산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시대의 흐름으로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타임입니다. 그래서 탈탄소 시대에서 사실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했던 철강 산업은 대전환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이 16%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 또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13만 톤의 CO2를 감축해야 됩니다. 외부 여건으로는 다른 산업과 함께 철강 산업도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관세 정책 확대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앞서서 전 세계 철강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10억 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은 6천만 톤, 포스코가 4천만 톤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급 과잉으로 무차별한 저가의 제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규제 등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각 국가별로 확산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최근에 EU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탄소 국경 조정세 등 CBAM이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부적인 여건으로는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노사문화, ESG 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포스코만 해도 80년에서 90년에 입사한 생산직 정년 퇴직이 대규모로 30년까지 퇴직할 위기에 있습니다. 노사구조 변화와 안전과 환경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포스코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 기반의 탄소 기반 제철에서 브릿지 기술로서 고로나 여러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에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환원 제철은 석탄을 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수소를 환원이나 열원으로 사용해서 CO2가 아닌 H2O로 바꾸려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은 하이렉스라고 해서 CO2가 배출되지 않는 고유의 수소 환원 제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30만 톤에 대해서 올해 말에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본공사가 착공되고 29년, 30년까지는 포스코형 수소환원 지철에 대한 실증 설비의 기술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K스틸법이나 수소환원 제철 실증 설비에 대한 국가 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은 아주 길고도 먼 길입니다. 실제로 수소환원 제철이란 기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공해 줘야 할 수소와 그린 전력 등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만큼이나 고로를 전체적으로 전기로나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그 탄소 중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보겠습니다. 주요국들은 탈탄소를 어떤 산업의 전략으로 제조업을 재건하고 기술 자립이나 국가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한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단으로 그린 딜이나 넷제로 산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또한 미국 제조업 부활 및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 회복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경로로 탄소 중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중국은 사실 신에너지 산업 강국을 중심 전략으로 태양광, 전기차 등에 대한 세계 최대화를 걸고 성장 엔진 재편과 지정학적 공급망 우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어떤 산업 패권의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GX라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법안을 발의해서 GX의 성공 여부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으로 경제 성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 그린 산업 시장을 단순히 기술 개발을 떠나서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탄소 중립이 산업 전반에 대한 대전환으로서 미션 지향형 산업 정책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 사실 오늘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그리고 수출 의존형 제조업 중심의 탈탄소 전환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특징이 제조업이 GDP의 30% 가량 수준이고 수출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탄소 규제에 민감 제품들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탈탄소의 생존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는 경제 전략의 설계로서 탄소 중립을 바라봐야 되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재편해서 정책 프레임을 국가 경제 전략의 축으로서 정의를 해야 되고 고탄소 중심의 제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과 함께 기술 그리고 수출 글로벌 질서 설계를 함께 해서 국가의 산업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산학연 모두 원팀이 되어
공동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뿐만이 아니고 2050 탄소 중립이 글로벌 신경제 질서에서 국가 경제와 산업 경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희 전무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전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철강 산업이 마주한 도전과 또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전략적 기회들을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박기영 의생명과학과 교수님께서 AI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 대전환과 지역 혁신을 주제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예, 마지막 순서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학산업과 그 철강산업에서 정부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간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이 50년을 지나면서 우리 국가의 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수 세무서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는데요. 국세도 많이 냈고요. 우리 성장을 견인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기여한 것만큼 또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세 분권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냈던 국세에서 상당 부분 또 우리 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두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거와 함께 그간에 이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그 역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당시에 그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 없었고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그 산단을 조성하면서 약간 폐쇄적으로 그 지역 중심으로만 아까 생산액의 뭐 98%가 산단 내에서 생산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분리된 지역에서 생산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과 연계가 상당히 낮으면서 지역의 고용으로 많이 확산되지 못했던 점, 이것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고 전남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있고 기술의 추세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갖고 새로운 어떤 그 지역 전체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이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환의 테스트 베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이 지역이 탄소 중립과 재생 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가 결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결합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데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방식은 예전 방식과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젠슨 황이 와서 깐부 치맥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 GPU를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GPU를 우리나라에게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할 때 26만 장의 가격이 사실은 이게 연차별로 구입을 할 건데 최대 15조 원이 됩니다. 한 장당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정부, 대학과 정부 이런 데서 쓸 게 한 5만 장이고요. 삼성전자가 그 AI 팩토리 만드는데 반도체 공장을 AI 팩토리로 만드는데 쓸 게 한 5만 장, 디지털 트윈으로 쓸 게 한 5만 장,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기술 개발하는데 한 5만 장.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 AI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쓰는 게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이 산업 전환의 과제, 왜 이 젠슨 황이 에이펙의 마지막에 이러한 치맥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기조발제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일 거다라는 말씀은 전력과 데이터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는 그만큼 한국이 그간의 인류 문명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반도체에,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IT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AI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장점은 제조업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장점을 활용해서 서로 시너지를 갖자.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왜 전남이 나서냐? 전남은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와 물과 특히 여기 석유화학과 철강이라고 하는 기초 소재가 있습니다. 이 기초 소재는 이 전방산업, 후방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중간재로 만들어서 이런 걸 활용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전남은 이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왜 이 소재 산업을 강조했느냐라고 하면은 탈탄소 사회에서 친환경 분자와 에너지원이 앞으로는 무척 중요해질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에너지원은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다양한 제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다시 재창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전남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늘이 4회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에 주장했던 것은 제1회 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때에는 전남 글로벌 파워 그러면서 광양망건 탄소 중립 산업 특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디지털과 수소 등 에너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에는 여기가 그 허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수소 시대에 여수 광양의 글로벌 수소 허브를 강조하는 그런 포럼을 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복잡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경제 성장의 추세를 말씀하셨을 때 이 석유화학 단지와 철강 단지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고성장 시기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컴퓨터나 전자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포인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와 있는데 저성장 시기 그리고 AI 출현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총 부가가치 실질 기여도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그 고성장 시대에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의 그 주요 성장 기여를 일으키는 부분이 한때 이 석유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근래에는 이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다들 그 기여도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이제 계속 중요한 화두가 되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전남의 전남의 총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석유화학과 철강하고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변동성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2022년 이후에 저성장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고성장 시기까지 하고 그 이후를 비교해서 인구 분포를 보면 이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이제 2022년, 20년 뭐 이후부터 인구가 감소합니다. 아까 여수가 제일 인구가 청년 인구가 가장 줄었다라고 한 이유는 이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산업 구조를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전국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이 63.7%,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이 그 경제산업 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29%에서 한때 30% 넘었다가 근래에 27.6%인데요. 전남을 보면은 전남이 제조업 비중이 34.8%에서 전국 대비 7.2%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사실은 농업 도가 아니라 제조업 지자체예요.
그런데 서비스업이 얼마냐? 전국 평균보다 15.8%가 낮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낮다고 하는 거는 여성의 고용도 낮고 그렇다고 하면 고용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산업 집약도가 높은 지역이 울산과 전남 동부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 집약도를 봤더니 산업 집약도에서 전남 동부권은 기초 소재가 편중되어 있고 초산단 경제권인데 산단 외형 규모에 비해서 지역 경제로 환류되는, 그러니까 지역 경제와 연관되는 실질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게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낮으면 원자재 투입형과 중간재 생산형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적 내재화율이라고 하는 연관 산업률이 낮아요. 그래서 아까 그 98%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와 고용 효과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바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초기에 조성할 때에 처음에 그 환경 공해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리된 지역에 조성을 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외형 규모에 비해서 낮은 부가가치, 그리고 기초 소재 중심, 그리고 전후방 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거, 그리고 산업 포트폴리오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첨단 신산업으로 연계가 부족했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라남도의 현재 산업 구조와 고용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와 연계되는 이런 원인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갈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변화하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기술을 확산하자, 주변으로. 산업을 확산하자. 그래서 이 산업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신산업 육성을 새로 하자. 그래서 그간에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처음에 50년 전에 만들었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조성을 다시 하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왜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탄소 중립 시대, AI 시대, 한국의 제조업 이런 것들이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거하고 결합이 딱 맞아지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반도체, ICT 세계적 경쟁력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남이 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남에 유치되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남이 이러한 세계적 기술 전환의 추세에 전남이 가장 전선에 있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시험대이고 디지털 전환과 AI의 전초기지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새 판을 짜는 데 전남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와 지금 재생에너지 등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거 지역 경제하에 환류라든지 결합하는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재조합해서 리셋 다시 하자. 창조적 리셋을 다시 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해도 데이터 센터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신 이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쓰는 지역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데이터 센터에도 상당히 전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냉각 시설, 공조 시설, 여러 가지 건축 설계 여러 가지 전후방 기술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여기 그 석유화학 산업 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전후방 산업을 전남 전 지역으로 확산하자라는 취지이고 그런 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미래 모델을 우리가 만들자.
어떻게 보면은 전남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게 이제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말씀한 거고, 전남 동부권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산업과 소재 이런 것들이 이 피지컬 AI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친화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남을 그래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이런 회사가 왜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가 짓겠다라고 말하는, 이미 지금 전남에서 들어오려고 눈독을 들이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개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술적 친화성이 이 지역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피지컬 AI 시장은 세계 경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지컬 AI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고 화학산업과 여러 가지가 다 연계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단순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담의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유일한 이유는 전남이 갖고 있는 광양항, 여수항, 국제 물류가 가능하다는 점, 재생에너지와 전력이 있다는 점, 국가 산단이 있고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물과 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에요. 물과 또 부지가 넓고, 그리고 다른 어느 곳에 가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지난번에 솔라시도 같은 그런 면적의 그런 부지가 있고, 전력, 데이터 최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광양항과 여수항 같은 경우는 수소나 암모니아의 도입 가능성. 지금 아까 도지사님이 묘도의 LNG 도입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도입 가능, 그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소재 산업 기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배후 도시들이 또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고요. 그래서 전남의 대전환 목표는 결국 중화학에서 지금 스마트 그린 에너지 데이터 순환 경제, 단기적으로는 순환 경제 허브로 우선은 추진을 하고 신산업으로 확장해서 소재의 영역을 굉장히 넓게 확산하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AI 산업의 소재, 첨단 소재, 에너지 소재,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수소 산업, 그린 케미컬, 정밀화학 영역으로 소재 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단계적인 이런 것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아까 두 분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비전이 있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님께서 AI 탄소 중립 시대의 산업 대전환과 지역 혁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물, 소재 산업,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전라남도가 AI 탄소 중립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각과 전략은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대전환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KBC 미래포럼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KBC 미래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